오늘부터 교육평가 수업을 녹화 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방구석 교육학이라고 그 저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1학기 때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어나갈 텐데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방구석 교육학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구석 교육학은 여러분들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개설한 채널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타이틀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수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교육평가, 그중에서도 교육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선발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교육평가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목적 또는 목표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는 교육의 목적 정도,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냐, 효율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평가를 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이 수업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전체적인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육평가라고 하면 단순히 뭐 기말고사나 뭐 월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입학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라고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평가가 전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육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교육 과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교육평가라는 용어가 이제 교육 현장에 아주 널리 사용되어 있는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평가, 총평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70점, 80점, 뭐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측정의 최대 장점은 어떤 주어진 기준을 확인할 때 손쉽고 쉽게 간편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것은 측정이 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안전성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측정의 큰 특징이고요. 인간의 어떤 행동 특성도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측정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정은 어떤 한 시점에 수험생, 즉 개인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나 객관도에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의 측면에서는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타당도와 신뢰도 이야기가 나올 때는 타당도와 신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측정의 측면에서는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이제 우선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선발, 분류, 예언, 실험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라는 것은 이제 평가를 영어로 쓰면 evaluation 이렇게 쓰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측정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기술의 특정뿐만이 아니라 질적 기술까지도 포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함께 살펴보는 가치 판단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 측정을 통해서 평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를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평가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평가에서는 이제 학생의 행동 변화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이라는 것은 어세스먼트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과업이나 특별한 상황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적인 평가에서 총평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라는 것이 측정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라는 것이 평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라는 것이 총평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를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학습자의 행동 변화나 학습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교육평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평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평가가 인간 이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인간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말들이니까 좀 차지하고요. 그럼 교육평가가 어떠한 명제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좀 쉽게 설명하면 교육평가를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은 현재 주어진 조건보다 더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교육평가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계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평가는 한 단면만 보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평가는 종합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의 학습 성적, 학업 성적만 볼 게 아니고 생활 태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신체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인적인 영역에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평가의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의 자료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학습자가 남겨놓은 어떤 일기 한 줄, 또는 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관찰, 면접, 시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평가의 자료는 다양하다와 관련된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기능, 어떤 펑션,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교육평가가 하는 기능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생각하듯이 이제 학생의 학업성 지도를 보는 거죠. 성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자의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목표지향적 행위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하는 게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평가의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평가는 교육 목표의 달성도와 관련한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바라보면 이제 개별 학습자 또는 한 학급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학습의 곤란한 점을 진단도 할 수 있겠죠. 평가를 해보면 이 학생이 또는 이 학급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는데도 평가가 기능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수업의 교육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적당한가, 수업이 정확한 절차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수업 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했는가, 학급의 조직들은 바람직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교육평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 즉 수업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교육평가의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가 또 다른 기능들을 하는 걸 보면 개별 학습자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하죠. 학습자의 장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는다거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진학 지도, 어떤 취업 지도를 위해서 학습자의 학업 능력이나 학습자의 정서나 흥미나 성격이나 또는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이나 학급이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교육평가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육평가의 기능은 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 정책, 올바른 일반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도 교육평가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교육평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 학력평가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성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국가 간 비교를 해가지고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전국 단위의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평가하는 것도 교육평가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평가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본 것이라면 4번 교육평가의 유형은 아주 많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임용고사를 치실 분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는 준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양적평가, 질적평가 총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이 9개는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듯이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임용고사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여기에서 임용고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평가의 유형 9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준거지향 평가와 규준지향 평가로 나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로 나눌 수 있겠고요. 셋째, 평가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능력 참조 평가냐, 성장 참조 평가냐로 나눌 수 있겠고요. 평가를 할 때 평가의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양적 평가로 볼 거냐, 질적 평가로 볼 거냐로 또다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가 봅시다. 먼저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준거지향 평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절대평가를 준거지향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외워놓지 마시고요. 준거지향평가라고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거지향평가 또는 절대비교평가는 학습자의 현재 성취 수준이나 행동 목표에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학습자의 성적과 내 성적을 비교해서 상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목표를 비추어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을 칠 때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입니다. 이런 것들은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10개 중에 8개 이상을 맞추면 모두 다 합격입니다. 라는 것들은 준거지향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준거지향 평가를
목표 지향 평가라고도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지향 평가, 목표와 관련된 평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거 지향 평가입니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이는 교육 목표 또는 학습 과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비추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따지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거지향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가, 여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나 정해진 기준이나 정해진 준거를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가 준거지향 평가라는 겁니다. 별표 쫙 쳐놓고 준거지향 평가를 꼭 외워두십시오. 특히 준거지향 평가는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 학생이 얼마나 발달했느냐는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한다라는 것들도 꼭 외워두십시오. 발달적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은 학습자의 선발이나 학습자의 개인차, 그러니까 1번 학생은 잘했고 2번 학생은 못했고 3번 학생은 못하고 하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하는 대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거지향 평가의 특징을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검사의 타당도를 강조한다는 거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검사의 타당도를 강조합니다.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있을 때 모두 다 80점 이상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80점 이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학습자가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점수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 개개인의 적합한 교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 주어진 학습 과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중거지향 평가의 장점은 교수 학습 이론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학생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것이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 중거지향 평가가 용이합니다. 상대 평가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나 비교나 분석이나 종합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배양하는데 아주 용이하지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학생이 잘했는지 2번 학생이 잘했는지를 변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점을 1번부터 말등까지 모두 다 A 플러스를 주면 좋겠지만 1등부터 10등까지는 A 플러스, 11등부터 20등까지는 B 플러스, 21등부터 30등까지는 C 플러스를 주라고 한다면 이런 중거지향 평가의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차의 변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거지향 평가는 학습자 개인 간의 비교나 우열을 판정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준, 즉 중거를 어떤 기준에서 정할 거냐, 이 중거 설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수업 목표인데 이러한 수업 목표를 누가 정하느냐 또는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수업 목표가 달라지거나 흔들릴 수 있으므로 중거 설정의 기준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 점수의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죠. 중거지향 평가에서는 검사 점수는 항상 통과냐 비통과냐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80점을 받았든 90점을 받았든 70점 이상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80점이나 90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합격이니까요. 그래서 검사 점수의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준지향 평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규준지향 평가에 대해서는
흔히 상대평가 또는 상대비교평가 이런 말들을 쓰죠.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평가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가능한 한 규준지향평가라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규준지향평가는요, 우리가 흔히 성적 내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성적 내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상대평가죠. 비교평가입니다.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요, 그 학습자가 속한 집단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위치, 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보기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보는 평가인 규준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거지향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모두 나쁘고 절대평가가 모두 좋다. 규준지향평가가 모두 나쁘고 중거지향평가가 모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비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상대적인 능력이나 상대적인 점수를 비교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규준지향 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이 아니라 선발적 교육관, 누구를 뽑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규준지향 평가 방법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수의 우수자 또는 뭐 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 쓰는 방법이 규준지향 평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개인의 성취 수준을 비교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서 상대적 서열을 판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준지향 평가는 등수라든지 퍼센트 이런 걸로 판단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규준지향 평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준거지향 평가는 검사의 타당도를 살펴봤다면 이 규준지향 평가는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의 개인차가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 점수의 정상 분포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모두 다 1등이 아니라 1등 1명, 2등부터 뭐 10등까지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골고루 1등부터 꼴등까지 골고루 퍼져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검사의 정상 분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극대화해서 선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준지향 평가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죠. 규준지향 평가의 장점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우선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인의 상대적인 비교를 기초로 하는 객관성을 강조하고요. 엄밀한 성적 표시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의 어떤 제작 기술을 통해서 성적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적당한 경쟁들은 사실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할 경우, 이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좀 보다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까 중거지향 평가에서 살펴봤던 장점이 여기서는 드러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왜 맞췄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교수 학습에 대한 이론에는 부적절하죠. 학생이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방법이나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성적 같은 거 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시험을 쳤는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내 등수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이제 교준지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의미에서의 학력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학습자의 성취도나 집단 내에서의 어떤 상대적 비교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학생이 정말 이해했느냐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적당한 경쟁이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지만 과다한 경쟁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막 이렇게 수사이드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심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막 인성교육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준지향 평가의 극단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거지형 평가와 기준지형 평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평가를 언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또는 총괄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부터 살펴보면, 진단평가는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평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종종 학생들이 과거에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이 학생이 얼마나 선수학습 정도가 되어 있느냐, 준비는 되어 있느냐, 흥미나 동기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전에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평가를 하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게 되죠. 이런 학생들의 능력과 특성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수업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수업 목표,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수업 전략을 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수업 방법을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판단을 하기도 하죠. 진단평가의 이제 예들을 살펴보면 수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쪽지 시험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문답법이라든지 질문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에, 또는 이제 준비도 평가, 또 적정 검사, 자기 보고서, 관찰법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죠. 진단평가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예진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진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 기본적인 학습 동기, 그리고 선수학습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고 할 때 새로운 단원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 새로운 단원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어떤 개개 학습자의 선수 학습과 사전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예진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실패의 교육 외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 학습을 실패하는 원인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의 공부 상태와 상관없이 정서 심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이 학습 실패가 교육적인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데서 학습 실패를 의 원인이 있다는 것들을 진단 평가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진단평가가 예진적 기능과 학습 실패의 교육 외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이제 형성평가죠.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요. 학생들의 수업 능력이나 태도나 학습 방법 등을 확인을 해서 수업을 개선하고 교재를 바꾸기도 하고 선생님의 수업 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는요, 학생들이 학습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이 행위가 좀 더 진보되고 좀 더 나게 잘 되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일어나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수업이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형성평가는 수업 중이나 또는 단원을 학습하는 중에 수시로
자주자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성평가는 선생님이 제작한 자기검사, 자작검사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만든 어떤 특별한 검사 도구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죠. 이런 이제 형성평가의 주된 기능들을 보면 학습의 진행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형성평가를 해보면 학생들이 이걸 속도를 어려워하는지 빠르다고 생각하는지 느리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업 분량이 많거나 또는 이제 일정한 선후 관계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조직되어 있을 때 적절한 빈도로 평가를 실시하면 학습의 진행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학습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형성평가를 통해서 설정된 학습 과제를 달성했느냐 아니느냐를 확인을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학습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이제 유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어디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디 부분을 지워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곤란을 진단하고 교정해 줄 수 있는데도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습 지도 방법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총합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슝. 넘어가자. 슝. 넘어가자고. 예, 총합평가입니다. 총합평가는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기말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총괄평가 또는 총합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든지 한 학기라든지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성취 또는 이제 숙달 정도와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평가는 학습자가 도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죠. 이 통합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는 이제 학습 목표, 수업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시험 문제지라든지 표준화 검사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 작품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확인해서 총합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총합평가의 이제 구체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성적을 판단하게 되겠죠. 우리들 기말고사 치면 여러분 성적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성적을 내고 평점을 주어서 서열을 결정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총합평가 결과를 가지고 미래의 학업 성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능평가죠. 수능 시험을 가지고,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없겠다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미래 학업 성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합평가 점수를 가지고 1반과 2반의 성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A 학교와 B 학교의 성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A 나라와 B 나라의 성적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즉, 집단 간의 성적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게 되겠죠. 끝으로 이제 학습자의 자격을 통과, 비통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전체적인 점수를 이제 보고 뭐 이 사람은 통과니까 이런 자격을 부여해도 됩니다. 또는 이 사람은 이제 불합격이니까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는 학습자의 자격 인정의 판단 기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이미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큼 능력을 낼 수 있는데 이 100만큼 낼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했느냐, 다 발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에 따라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낮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능력이 낮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성취 수준이 비록 낮지만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것이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장 참조 평가는 뭐냐면 수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점프업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요. 최종 점수보다는 초기에 이 사람이 처음 시험 쳤을 때는 30점인데 뒤에 쳤을 때는 70점만큼 올랐다. 이 사람은 40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70점을 받았는데 처음 시험 친 게 60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10점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훨씬 적게 올랐으니까 A가 더 잘했다. 이라는 게 이제 성장 참조 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전 능력,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간의 차이를 확인해서 더 많이 오른 사람이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교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입니다. 이 양적 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가의 결과를 점수로 나타내 주는 거죠. 평가 대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량화하고요. 이렇게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 전략을 양적 평가라고 합니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실제 증명 가능한 탐구의 방법들이고요. 수집된 자료들은 이제 수나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양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질적 평가는요, 수업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질적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수를 통해서 계량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나 면접이나 면담이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기나 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질적 평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질적 평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질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평가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쓴 일기를 보고 1번 선생님은 참 잘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2번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의 부분에서는 질적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평가는 주로 언어로 소술되는 평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평가의 절차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이제 5가지 절차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교육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확인을 해서 이원 분류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원 분류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원 분류표를 작성하는 등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원 분류표에는 출제할 전체 문항수나 내용 영역별 또는 문항 표집 계획이라든지 비중이나 행동 영역별 문항 표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평가 장면을 선정을 하는데 평가 장면을 선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설정되어 있고 진술되어 있는 교육 목적에서 제시된 학생의 행동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필탁 검사를 치는 게 좋은지, 질문지법을 할지, 표준화 검사를 할지, 면접을 할지, 투사법을 할지 이런 각각의 평가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평가 장면의 선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평가 장면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내가 내야 되겠다, 필탁 검사를 내야 되겠다 할 경우에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지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질문지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질문지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선정하는 겁니다. 이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선정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 그 기말고사 또는 그 임용고사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이원 분류표도 나중에 중요하고요.
교육 목적에 제시된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가 도구가 확보돼야 되겠죠. 평가 도구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이제 요건들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는 나중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도구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는 평가의 실시 또는 결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된 평가 장면에 활용될 평가 도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평가를 실제로 하고 그 결과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 증거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4단계인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에서는 평가 실시를 위한 시기나 횟수나 방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채점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이 필요한데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가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평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평가의 원래 기능, 즉 목표를 달성했는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의 달성도라든지 학생 행동의 변화도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어,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는 것들이 피드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좀 빨리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지금 이제 4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내용들은 주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통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판서가 지금 안 되고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음에 또 판서를 하면서 천천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재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좀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또는 문자 주시면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